자, 제10장, 제67페이지에 테마 10, 자연 속의 인간. 사실 자연 속의 인간 파트는 논술 문제에서는 거의 등장하지는 않는 파트야. 그래서 문항도 하나 정도 이렇게 필수 예제 문항 하나 정도와 그 다음에 학습 과제로서 연대 문항으로 출제된 문항 하나 정도 이렇게 실어놓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 중요도,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중요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출제될 가능성이 또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간단하지만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에너지 자원의 이용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인간 체내에서의 어떤 그 화학적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생물학적 에너지의 이용과 그것의 이제 올바른 이용 방법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어.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제 가치관, 생물학적 생태계에 대한 어떤 인간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 돼. 자, 필수 예제 10-1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연대 201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문제예요. 자, 67페이지에. 자, 제시문 광합성은 빛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탄수화물,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으로 부산물로 산소가 생성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포도당 합성 과정에 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광합성은 크게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생투에 좀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생투 선택은 아니어도 생투 수업에서 좀 집중해서 내용을 들은 거는 있겠지. 네. 그치? 그런 정도 기억하면은 여기 제시문에 있는 정보들을 조금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칼빈 회로라든지 좀 예전 교과 과정에서 나왔던 좀 심화된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는 말고. 마우스가 어디 가는 거냐. 자, 광합성 색소들이 흡수한 빛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명반응. 명반응은 어떤 반응이다? 명반응은 빛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그럼 저 화면 한가운데 지금 뭐가 떠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명반응은 이러한 과정의 명반응은 이제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어 산소가 방출되어지게 된다. 자,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고정시키는 이제 안반응은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 내막에서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게 되며 이제 켈빈 회로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광합성 안반응에 작용하는 그런 이제 화학적 과정들을 거쳐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어지게 된다. 여기서 순환을 하는 것은 이 안반응에 반응하는 물질들이 순환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자체 생성물 자체는 이제 그 생체 내에서 순환하지는 않아요. 자, 일련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도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광합성의 산물이다. 화석 연료에 관한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고. 자, 화석 연료는 그 생성 과정이 매우 느려서 한번 추출되고 나면 매장되었던 양만큼 다시 채워지기 어려워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야. 이 영역의 문제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그 다음에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로 총 11개 분야로 공식적으로 구분한 게 총 11개 분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제시문 재생에너지 관련된 분야 얘기하고 있고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총량은 약 120조 킬로와트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광합성에 사용되는 양은 채 0.1%도 되지 않는다. 태양빛은 파장과 입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각 파장의 빛이 운반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파장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즉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광합성의 광반응 정도를 산소 발생률로 측정한 작용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빛의 파장이 짧아질수록 명반응의 효율이 높다.
명반응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빛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지. 그치? 강한 빛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빛이라 하더라도, 광자라 하더라도, 명반응의 효율 자체를 높이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이제 특정 파장의 빛만 뭐에 이용될 수 있다? 광합성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청색광이나 적색광 파장과 같이 특정 파장의 빛이 광반응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킴을 알 수 있다. 작용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제심은 다, 조류는 주로 이제 바다에 살고 있죠. 뭐 강에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바다에 있죠. 조류는 식물의 뿌리와 줄기 구조를 갖지 않는 광 독립 영양생물을 총칭하는 이름이다. 자, 조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 대부분의 조류는 바다에 서식한다. 적절한 영양물질과 빛의 파장, 생장할 수 있는 표면에 따라서 서식처가 결정된다. 물은 물리적인 지지와 생식, 영양물질의 확산에 꼭 필요하다. 조류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류는 시원한 온도에서 서식하지만 아열대 지방의 일부 바다에서도 갈조류의 종류인 모자반류가 거대한 덩어리 형태로 떠다니는 것이 발견된다. 갈조류의 일부 종은 남극해에서도 자란다. 그러니까 서식처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특정 파장의 빛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 광합성이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서식처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그 지역에 사는 조류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보통 바다에 서식하는 조류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등의 순서로 분포한다. 예전에 문제로 많이 소재가 되었던 그런 이제 색에 따라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와 그 다음에 그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표면, 중층, 그 다음에 심층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분포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분포 이유들, 그 다음에 이것들의 색깔이 왜 그런 색깔을 띠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묻는 문제에 당연히 출제되는 문제야. 이거 떴다 하면은. 제시문 라. 일반적으로 생태계에서 생산자는 무기물을 받아들여 유기물을 합성하고 이 유기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한다. 생물체가 죽게 되면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은 분해자에게 분해되어 결국 무기 환경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생태계에서의 물질 순환에 관한 이야기지. 이처럼 생태계에서 생물은 무기 환경과 끊임없이 물질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과 무기 환경 사이에서는 물, 탄소 등의 물질 순환이 이루어진다. 앞에서 얘기했던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생태계에서 이용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이며 생산자에 의해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된다.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생물체들은 이렇게 전환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살아가는데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열로 방출되어진다. 자,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비순환적이지. 열로 방출되면 이제 그 쓰임새가 끝나는 거야. 자, 문제 1번. 위 제시문 가나 두 가지 제시문에 근거하여서 제시문 다에 밑줄 친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깊이에 따라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분포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한 배경식으로 이건 푸는 거지. 물론 제시문상에 어떤 정도 정보가 있지만 그래서 빛의 파장과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련되어진 광합성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해서 거기에다 이제 광합성 색소에 관한 내용이 되겠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연결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물체는 어떻게 한다? 특정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이때 뭐야 이거 가운데 뻥 떴어. 아, 이게 붉은색이라고 그랬구나. 에이, 이게 표시를 잘못했네. 잠시만 선생님이 이 포인트 잠깐 손질을 하고 해. 아, 요거 전체로 손질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괜히 빨간색 넣어가지고. 자, 대부분의 물체는 특정 파장의 빛들을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이때 흡수되지 않은 빛이 반사되거나 투과하여 우리 눈에 도달하면 우리는 이를 물체의 색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흡수된 색은 관측된 세계에서 보색이 된다.
이게 뭐 다른 설명은 아니고,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이 실제로는 광합성에는 사용되지 않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즉 광합성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로 하지 않고 방출하니까 반사하니까는 그 빛의 색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색 관계에 해당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색에 대한 보색 관계의 빛들을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빛의 보색 관계에 의해서 빨간색 빛과 보라색 빛을 주로 흡수하는 거 뭐가 되겠어요, 이거? 빨간색 빛과 보라색 빛을 주로 흡수하는 건 뭐 미술 시간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주로 녹조류가 되겠지. 여기 빨간색이라 지금 안 보여서. 그 다음에 빛을 주로 흡수하게. 녹조류는 그래서 빨간색 빛과 그래, 은서야. 네. 이거 갑자기 왜 튕겨나가냐? 아까 그냥 이렇게 선생님께 멈췄어요, 이렇게. 정지된 상태로. 내 화면이? 네. 그게 뭐 저기 그쪽이나 이쪽에 어떤 접속에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지금. 이거 되게 불안해지는데, 한번 이러면. 자주 그런 일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이제 갑자기 학생이 팅하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어.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녹조류는 이제 빨간색, 실제로 이제 녹색빛을 보인다고 하면 그것의 녹색의 보색 관계에 있는 빨간색이나 보라색빛을 흡수하고 녹색을 반사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그 다음에 녹색빛과 파란색빛을 주로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는 것은 거꾸로 이 빛의 보색 관계에 있는 붉은색 계열의 빛은 반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홍조류들이 주로 녹색빛과 이제 파란색빛을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뭐 내용상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면 지금 아예 보색 관계도 좀 알아두는 게 좋아. 요 부분만, 다른 부분은 다 필요 없고, 알았지? 그 다음에 그래서 뭐야 이거. 그리고 그리고 이제 파장이 긴 빛일수록 투과율이 어때? 물에 이제 투과해서 들어가는 정도가. 그 얕은 물에. 그치. 물까지만 침투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빨간색 빛과 보라색 빛은 어때? 깊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치. 얕은 물까지만 들어가지. 그래서 녹조류들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게 돼? 물에? 그치. 수면 가까이, 표면 근처에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홍조류는 녹색과 파란색 빛을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짧은 파장의 강한 빛이지, 강한 에너지의 빛이지. 이런 빛들은 이제 깊이까지 들어가서 홍조류들이 조금 더 깊은 곳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서식처를 갖다가 깊은 곳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갈조류는 그 중간 정도가 되어지게 되지.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런 서로 다른 조류들이 분포하게 되는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바라는 게 이제 문제 유도고, 그것을 이렇게 빛의 파장과 그거에 따른 이제 보색 관계의 어떤 그 다음에 그런 그 조류들의 색소들이 어떤 색소를 띠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수면 근처에서는 녹색의 녹조류가 주로 서식하고 깊은 물속에는 빨간색의 홍조류가 주로 서식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는 광합성에 적합한 색을 띨수록 이제 생존 경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미추출 부분이 뭘 요구하는지를 갖다가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크게 설명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알겠지? 다만 그 색관계를 조금 확실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점검해 주면 좋겠어요. 문제 2번. 지구상의 생태계에서는 항상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에너지 흐름이 필요하다. 제시물 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산화환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좀 뭐 갑자기 좀 뜬금없지? 광합성이랑 질소 고정 이런 거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사실 이 제시문 요 문제에 그 광합성에 관한 이제 제시문 있잖아. 그리고 물질 이동에 관한 거, 생성에 관한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설명하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켈빈 회로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산화 환원 반응들이거든. 화학적 반응이 있어서 그 특히 이제 전자, 그치? 전자 전달계를 통해 가지고 전자의 이동과 NAD 플러스와 NADPH 같은 이런 물질들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상세히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투 과목의 그런 심화된 내용이나 단계들을 갖다가 다 챙겨서 알고 있어야 완전하게 서술할 수 있고, 뭐 완전하게 서술한다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변화들이 물질 변화들에 있어서 물질의 변화들이지, 그런 물질의 화학 반응에 그 물질 전달이지, 물질이 생태계에서 이동하는 과정, 특히 체내에서 이제 광합성 과정, 에너지 생성 과정이지, 생태계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들을 산화 환원 반응과 관련하여서 이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제시물 라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태계 생산자는 무기물을 받아들여 유기물을 합성한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에서의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하고, 이러한 유기물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분해되는 과정까지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뭐 총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생물은 무기환경 끊임없이 물질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과 무기환경 사이에는 물과 탄소 등의 물질 순환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산화 환원 반응으로서 이런 에너지와 물질 변화들을 설명해라. 특히 여기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인 경우는 어디야? 광합성이지. 제시문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치? 그래서 광합성 과정 전반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제시문 가에서 그런 광합성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에너지 물질 생성 과정에 있어서의 산화 환원 반응을 갖다 이제 설명해라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생물이 세포호흡, 이 제시문도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생물의 세포호흡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거든. 세포호흡 과정은 기본적으로 무슨 과정이야? 산화 환원으로 생각한다면. 그치,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주로 산화하는, 그치? 포도당을 이제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해당하게 돼. 그럼 거꾸로 광합성은? 광합성은 환원? 그치. 산소를 갖다가 내보내는, 이제 산소를 분리시켜서 내보내는 환원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광합성의 전 반응을 갖다 이제 환원 과정으로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 전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산화 반응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괄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점수는 이제 나오는 거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설명하는 따라서 조금씩의 차등 점수들이 부여될 수 있어. 알겠지?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교과적 내용들의 투 과목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제시물 라에서 언급한 생태계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은 기본적으로 태양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거쳐 포당의 화학 에너지가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환원 과정들이다. 알겠지? 네. 자,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ATP로 전환된 후에, 거기서는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지. 그치? 그리고 그 ATP 에너지가 생명활동의 에너지로서 사용되어지고 열 에너지 형태로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되어지는 거야. 자, 광합성은 영록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제 그 과정에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록체에서 일어나면 빛 에너지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당과 산소를 합성하는 동화작용이고, 이 과정 자체가 환원 과정이다. 그치? 포당의 환원 과정이다. 광합성의 명반응 과정, 명반응과 안반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광합성의 명반응 과정에서 물의 광분해로 생성된 명반응 과정은 물의 광분해가 진행이 되고, 물의 광분해에서 고에너지의 전자들이 방출되게 되는 거야.
아크티브 과정에서. 그리고 이러한 고에너지 전자가 몇몇 인산들과 결합하면서 이제 광인산화 과정들을 뒤에서 후반부에서 이제 만들게 되죠. 염력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관계 2 전자 전달계, 관계 1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광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고에너지 전자는 NADP 플러스를 여기서 이제 환원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수소하고 결합되기 때문에 환원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소하고 결합시켜서 환원 반응이 되어서 NADPH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명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ATP하고 NADPH는 암반응의 켈빈 회로로 넘어가서 RUBP에 CO2 고정해가지고 뭐 켈빈 회로 자체에 관한 내용이니까 너무 심화돼서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알고 있다면 서술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야. 알겠지? 혹은 이제 명반응, 암반응 전체를 포괄해서 그냥 이야기해도 상관없고, 환원 반응으로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고. 알겠지? 자, 그래서 암반응의 켈빈을 서 RUBP에 CO2가 고정되어 생성된 중간 산물인 3PG, DPG, G3P로 환원되는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전체가 다 환원 반응이거든. 그리고 이제 세포호흡, 이제 광합성에서 이제 세포호흡으로. 세포호흡은 포당을 분해하 이산화탄소와 물을 형성하고 ATP를 합성하는 이화작용으로서 이제 산화 반응이다, 기본적으로. 자, 세포호흡 과정은 해당 과정 TCA 외로 전자전달계, 뭐 화학 및 삼투, 화학 삼투 및 산화적 인산화 과정 해가지고 전체가 다 이런 산화 반응들로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산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뭐 제시문에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거쳐서 포당의 에너지를 ATP로 전환한다. 그래서 연대에서 모의논술 이게 모의논술 문제거든. 모의논술 시험을 보고 이제 예시의 답안으로 이제 내어놓은 건데, 그 예시의 답안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교과에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쓰기에는 투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상당히 불리한 시험 문제이긴 해. 근데 뭐 그 실전에서의 문제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수시 시험으로 보는 문제는 이런 정도까지 다루는 문제는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포당의 에너지를 ATP로 형성한다. 해당 적용 및 TCA 회로 등을 통해서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와 수소이온이 전자 수용체로 전달되어서 NADH와 FADH2로 환원시키며 환원된 뭐 해가지고 쭉 변화되는 걸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호흡작용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고서 있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C도 써야 되나요? 아니 사이토크롬 C 같은 것도 되게 자세하게 쓰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쓰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현재 논술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지는 않아. 모의논술 문제 좀 심하게 출제한 거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연대 문제 있지? 네. 그런 정도 수준까지의 문제들로만 생각해도 좋아.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는 건, 사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 여기 다음에 나오고 있는 문제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야. 1번 문제하고 마지막 문제. 알겠지? 방출하고 삼투 화학작용으로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막강관에서 H 플러스 이온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게 된다.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ATP를 생성한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정리한 건데, 결국은 이제 환원 반응과 이제 산화 반응,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그런 성향들과 그 세부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냐, 그걸 다루는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문제 3번. 조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 이유를 제시문 가나다라의 근거에 설명하시오. 뭐 제시문 가나다라의 근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유추할 수 있는 과정들을 그냥 쓰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는. 가나다라 뒤져봐야 마지막에 내용밖에 없어. 알겠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 뭐 광합성이라든지 화석연료의 생성에 관한 것,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조금 도움될 수는 있는데, 뭐 그다지 크게 도움되는 것들은 아니고, 관련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씩 정리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요거는 마무리 합시다. 자, 이 중에서 실제로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게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봐봐.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류의 장점. 그래서 가능한 조류의 장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일단은 뭐 식량 자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이 가능할 테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이거 오늘 학교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그 주제가 이거였어요. 아, 그래? 이질 조류로 바이오 에너지. 그래서 아까 이거 좀 놀랐어요. 이거 지금 연대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야. 아마 거기서 뭐 따서 저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2011년에 과학동화 기사를 썼던 거거든요. 아, 그 과학, 저는 이제 그 바이오 에너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양 생태계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 무기물을 유기물로 전환시켜서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유기물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던가. 그치. 네. 아니면 이제 또 조류는 그 크기가 좀 작고 토양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탄소와 물이라는 환경만 있다면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그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되게 높다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그 내용이야. 네. 그러니까 그의 과학 동화가 지금 작년에 아마 기사가 났을 거야. 그 과학 동화에서 그 많이 하는 그 저기 중에 하나가 이 수리과학 이제 논술 있잖아. 논술 문제 관련 기사들을 조금 많이 내. 아 진짜요? 그리고 거기에서 따로 논술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고 논술 관련 사이트나 그런 자료들을 갖다 좀 많이 올리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실제로 연대에서 2015학년대 출제된 거거든.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뭐 따거나 혹은 인용해서 기사화를 시킨 것 같아. 여기서의 정답들이 지금 자네가 얘기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정답이야. 그리고 그걸 시험 봤다면 진짜 대박인데. 응? 그러니까 자네가 좀 시대를 잘못 태어나왔네. 2015년도에 태어나서 2015년도에 연대 시험 봤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런 게 이게 그 기사를 뒤져보니까 그 국민해양연구원이 이거를 뭐 활발하게 한 게 있대더라고요. 2019년 기사가 또 있어요. 그 바이오 연료를 해양 그 조류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서 뭐 자동차를 시운전하는 데 성공했다. 저기 에탄올 추출해가지고. 네, 그 류에서 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건 2005년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거 연대 문제를 보고서 있는데 연대가 예전에 이제 과학논술 문제를 낼 때 어떤 걸 잘하냐면 그 학교 있잖아. 연대에서 최근에 그 과학적 업적으로서 자기네들 연구 활동에서 나타난 업적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슈화 해가지고 논술 문제에 싣는 경우들이 많아. 그게 연대에서 예전에 연대에서 그 물리 문제 같은 경우에 연대에서 인공위성을 갖다가 인공위성에 대한 뭐 레이더지, 레이더 실험이라든지 위상파 레이더 실험이라든지, 위상파 레이더 군사적으로 목적으로 개발하는데 걔네들이 또 뭐 관여하기도 했거든. 연구 팀으로 또 그 다음에 또 인공위성에 대한 연구들이라든지 통신위성 그런 것들도 이제 외부 기업체들과 이제 산업 협력해가지고 뭐 어떤 것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갖다 문제로 소재로 삼았던 그런 전력이 꽤 많아. 그래서 연대 뭐 시험 본다고 한다면 올해 연대 홈페이지에 보면 연대 홈페이지에 보면은 학교에서 교수들이 대학원 학생이나 교수가 성과낸 거 그럼 기사로 실어놓잖아요. 그치. 특히 교수가 땡땡 팀이 뭐에 성공했다. 그런 자료들 같은 거 조금 받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과학적 지식들을 갖다 조금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연대 시험 볼 때는 확실히 유리해. 근데 이제 연대는 또 그런 과학 문제 외에 이제 수리 문제가 까다롭거든, 다른 거보다. 변별력은 사실 수리 쪽에서 조금 더 높아, 문제 변별력은. 그래서 그 과학에만 또 올인하고 있을 수는 없지, 또. 그러다 보니까. 자, 여하튼지 그래서 해조류 재배에는 비옥한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풍부한 햇빛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는 조류는 상대적으로 기름의 함량이 높아서 아까 전에 바이오 연료로서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짜낸 기름을 바이오 디젤 등에 가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름 추출 후에 남은 찌꺼기는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에탄올 생산 등에 이용할 수 있고 동물의 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식량자원으로서 이제 활용도 가능하고. 근데 이거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써요 이걸? 그러니까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상상으로 이제 쓰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나 쓰느냐 그런 문제인 거야. 이산화탄소 배출도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랑 한국 남방 거기랑 협력을 해가지고 화력발전소 옆에서 해조류를 재배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고 오늘 그것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디젤 그것도 이제 영양분을 줄이면 번식이 억제돼서 번식 대신에 그것을 지방 형태로 그걸 저장하니까 그걸
아세틸화인가 그걸 시켜가지고 막 바이오 디젤을 얻는다고 그런 거 똑같네요. 그거 가지고 시험 봤어야 되는데 시험 나오면 좋겠다 야 올해.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이 단원이 논술 문제에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들이 그런 쪽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출제 빈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생물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지?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시험 보기 전에 이럴 때 한번 봐두는 것도 좋아. 알겠죠?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는 제 10장에서는 자연 속의 인간 해가지고 필수예제 10-1번 그런 이제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소재로 한 문제를 살펴봤는데 과제는 이제 69페이지에 10-1번 문제. 어차피 문제 딱 하나야.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독특해. 원래는 이제 이 교재를 선생님 편집을 할 때 요거를 갖다 과제로 쓴 거를 과제로 낼 거를 수업에서 하고 그다음 필수 예제를 뭐 과제로 할까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필수 지금 봤듯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경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려있지 않으면 이런 깊이까지의 답안을 아예 쓸 수 없는 문제거든. 그리고 이제 또 예시의 문제들이 이 영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요걸 필수 예제로 하고 그다음에 학습 과제를 조금 이제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를 갖다가 좀 껴놨어요. 연대에서 최근에 출제된 가장 재미있는 문제야. 문제 자체는. 근데 문제가 너무 푸진데요? 막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반딧불이 않거든요. 그 이거 보다 보면 진짜 웃겨. 재밌어. 문제도 그래. 제시문 라의 글쓴이가 밑줄 친 문장에서 언급한 천리를 철학적 이론이야. 천리를 제시문 가나 다의 정보를 활용하여 생물학적 관점에서 논해라. 옛날에 이제 고대 면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좀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연대에서 이제 과학 문제 최근의 경향이 좀 요런 형식으로도 문제를 좀 자주 내려고 하는 것 같아. 얘네 출제 또 방향이. 저번에 안중근의 아와 비아도 연대 문제 아니었어요? 그것도 연대 문제야. 연대가 이런 걸 전문. 그래서 그 계속해서 지금 얘가 2015년도 수시기출 문제하고 2016년도 문제하고 이 문제들이 2017년도 문제까지 다 그런 식의 문제를 좀 지금 출제하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그런 자연 철학적인 자연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자료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같이 동시에 보도록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연수 문제 정도는 하나 정도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알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내용들을 꾸며봐. 자, 일단은 뭐 오늘 시간상 11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1장까지는 조금 힘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11장 좀 넘겨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알겠죠?